안녕하세요. 영화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부터 새해가 된 지금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밝고 기운차게 희망 넘치는 인사를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요. 그래도 영화나의 책라디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책과 다정한 낭독으로 삶의 지혜와 안온함을 얻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올 한 해 좋은 책 더 많이 소개해드리고 낭독해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고 맞는 세 번째 새해인데요. 이 새해에 소개할 첫 책은 항상 신중히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새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신 분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어주는 자기계발서를 고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새해 첫 책으로는 목표를 세우고 굳은 다짐을 하기보다는 그저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이 듦을 위로하는 그런 좀 따뜻한 책들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새해 첫 책으로 제 책장에 꽂혀 있던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영화나의 책라디오 66번째 책, 나의 시간을 안아주고 싶어서입니다. 이 책은 지난해 여름에 멜라이트 출판사에서 보내주셨던 건데요. 새해가 되고 나서 꺼내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작가는 한 명이 아니고요. 12명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여러 작가들의 글을 모아서 책을 만드는 걸 앤솔로지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완성됐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1999년생 대학생부터 1970년 게임회사 대표까지 변호사, 카페 사장, 사회복지사, 임상심리 전문가, 칼럼니스트 등 나이도 하는 일도 경험도 다양한 12명의 작가들이 모여서요. 자신의 유년 시절, 청년 또는 중년이라는 오늘날의 모습, 그리고 언젠가 맞이하게 될 노년을 성찰하는 글을 쓰고 서로의 모든 글을 읽으면서 조언하고 격려하는 과정을 치열하게 오랫동안 거쳤습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1부 세상에서 가장 큰 하늘에서는 각자의 유소년 시절의 추억과 경험, 2부 시간의 모퉁이를 돌아에는 중년이 되어서 다시 돌아보는 청년 시절과 중년을 맞이하는 마음, 3부 내일을 사랑하는 용기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노년 시절에 대해서 각자의 방식과 관점으로 상상하거나 기대하는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각 부별로 이렇게 종이 재질이 다른 것도 참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새해가 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걸 기뻐하기보다는 또 한 살 먹었어? 나이만 먹는다. 시간 왜 이렇게 빨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통 한숨을 쉬게 되죠. 시간이야 당연히 흐르는 것이고 그에 따라 내가 나이를 먹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진리를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원래 새해 목표를 구체적으로 거창하게 세우는 편이 아니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해의 구체적인 목표보다는 인생 전체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지금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사람,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지.
나이가 들면 점점 더 답이 잘 보이고 현명해질 줄 알았는데 도리어 반대가 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좀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겪은 인생의 모든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읽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지나온 시절을 돌아보고 현재를 짚어보고 또 미래의 노년을 상상하고 그려보게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내 삶의 방향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새해 첫 책으로 읽고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과 생각으로 새해를 맞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책 속에서 고른 이야기 4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거의 매일 소년이었던 때가 그립다. 물론 지금을 버리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간절한 것은 아니다. 이 그리움은 오히려 약간 눈치챌 듯 말 듯 일상의 뒤편에 숨어 있어서 넌지시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계속 듣고 있지만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 화이트 노이즈처럼 소년 시절이라는 건 내 일상의 배경에 깔려 있다. 그러다 어느 날이면 내가 매일 소년이었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다. 소년 시절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고요했던 나의 방이다. 나는 내 방을 정말이지 사랑했다. 하루 종일 용사가 마왕과 싸우는 모험 이야기를 홀로 상상하고 그 장면들을 커다란 전지 가득 그려넣는 일이 좋았다. 침대 밑에서 레고 박스를 꺼내어 주말 내내 무언가를 만드는 게 좋았다. 책상 밑에 들어가 장난감을 가지고 여동생과 하루 종일 노는 일이 좋았다. 당시 내 방은 부엌 베란다와 이어져 있었는데 때때로 어머니는 창문을 열어 우리에게 먹을 것들을 건네주곤 했다. 기억은 그곳에서 한번 멈춘다. 어머니가 방 안으로 먹을 것을 건네주는 그 순간 내 방은 갇혀있던 시간에서 벗어나 바깥과 이어진다. 선선한 계절에는 바람이 살짝 든다. 그러면 사실 나는 내 방에 고립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더 큰 품 안에 안겨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어머니의 품, 아버지의 보호, 그런 것 안에서 나는 논일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나의 이야기와 상상과 시간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진짜 혼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늘 안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호받고 있었기에 안심하고 나만의 세계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나만의 상상 속에서 모험을 할 수 있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새로운 놀이를 발명하고 새로운 역할을 해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늘 그런 시절의 어떤 느낌이랄 것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난다. 안겨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었던 시절. 자유와 안정이 모순이 아니라 하나일 수 있었던. 어쩌면 인생에서 유일했고 다시 돌아갈 수 없었던 그 시절의 느낌을 그리워한다. 어느 순간 내가 이 세상과 매일 부딪히며 현실의 칼바람을 맞고 있다는 걸 깨닫는 바로 그런 순간의 말이다. 인생의 꿈이라는 것도 대부분 그런 온실 속에서 피어올랐다고 느낀다. 막연히 내가 가고 싶다고 느꼈던 저 바다 너머의 세상. 언젠가 자유롭게 날고 싶다고 느꼈던 하늘 속 구름들 사이. 무언가 되고야 말겠다고 마음먹은 꿈을 품을 수 있었던 건 나름대로 내가 아직 안전했기 때문이었다. 달리 말하면 꿈꿀 수 있는 능력은 안전한 가운데 피어올랐다. 반면 너무 불안했던 어떤 나날들에는 꿈을 품기조차 어려워 수많은 마음을
허비하곤 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안전함을 그리워한다. 지금에야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만 하는 사람이 되었고 마냥 편하게 꿈꾸기도 어려운 입장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안전에 대한 욕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듯하다. 소년이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은 이를테면 베란다에 커다란 우산을 펴놓고 그 아래에 돗자리를 깐 다음 여동생과 레고를 조립하고 놀던 어느 오후에 마음껏 꿈꾸어도 좋았던 그 마음에 대한 것이다. 나는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고 작은 아이 하나와도 함께 살고 있다. 아이는 거의 매번 나의 어린 시절을 소환해낸다. 인도를 거닐 때면 내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아이의 손끝에서 어린 시절 내 앞에 놓였던 대로가 생각난다. 아파트 단지 바깥에 있던 대로변은 내가 결코 홀로 건너서는 안 되는 거대한 레테강 같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 대로변에 이르는 단지 내 공간까지 거닐 수 있었고 그곳에서 보호받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나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은 채로 말이다. 내 소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은 아이 탓도 있다. 소년이 내 앞에 있으므로 나는 그 소년을 부러워하고 또 그리워한다. 아내와 나는 종종 아이가 너무 부러워 라고 말하곤 한다. 하루 종일 무얼 하고 놀까만 고민하는 저 작은 우주의 주인. 상상과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진 채 살아도 좋은 장난꾸러기 신. 항상 놀이동산의 관람차 안에 살고 있는 듯한 저 신난 관광객 앞에서 나도 불현듯 그 시절의 마음이랄 것을 상기해버리곤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순간 나는 소년기로 입장하기도 한다. 아이랑 함께 상상의 세계를 헤매고 있다 보면 이런 세계를 오랫동안 잊고 지냈다는 걸 알게 된다. 가령 숲속의 호랑이나 마녀, 고래 뱃속의 세계, 공룡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세상, 다양한 중장비들을 서로 친구 맺어주고 동네 고양이들의 이름을 붙이며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감각이라는 걸 정말이지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아이가 있어서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이 내게 다시 돌아왔다는 걸 느끼곤 한다. 그런 순간의 소년기는 더 이상 화이트 노이즈가 아니고 내 앞의 현실, 말하자면 갑자기 창밖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고장난 가전제품을 파는 확성기 소리 같은 것이 된다. 그렇게 나도 다시 꿈을 꾸어보게 된다. 아이로부터 시선과 마음을 얻어 이 세계를 다시 만들어 보게 된다. 아이를 보호하는 건 나 자신이지만 아이와 함께 그 보호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는 묘한 모순을 경험한다. 나는 나를 보호하면서 나를 꿈꾸게 한다. 내가 더 이상 소년일 수 없다는 것은 모든 보호막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 시절만큼 자유롭게 꿈꿀 수 없다는 것은 매번 전선에서 이 보호막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지만 마치 전쟁터에서 고향의 유년기를 떠올리듯 나도 이 부단한 부대낌이 있는 현실 속에서 나만의 소년기를 생각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런 소년기를 다시금 이 현실에 불러오고 싶기도 하다. 그것이 마냥 퇴행이 되지 않으려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부모이자 나의 아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해야 할 것이다. 때로는 나 자신만을 위한 보호지대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보호지대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당장 아내와 나는 서로의 보호지대를 만들어주는 면이 있다.
물론 부부관계라고 서로 마냥 소년소녀가 되어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때로는 서로를 지켜주며 보호하고 무엇보다도 그런 보호지대가 될 수 있는 가정을 만든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보호지대 만들기를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내가 어떤 고즈넉한 공간 하나를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그곳에 입장하는 그 누군가에게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유년기의 마음을 줄 수 있다면 그 또한 나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시간, 어떤 사람과 마주 앉아 그 사람에게 잠깐의 소년기 소환이라는 걸 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을지 모른다. 마음과 정성으로 작은 마법 한 번쯤 부려보는 셈이다. 내게는 스스로 주최하는 글쓰기 모임이나 독서 모임이 때로는 그런 작은 마법 부리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사람들과 그 시간에 모여 안전한 마음으로 웃고 떠들 때면 말이다. 그렇게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시공간 속에서 이따금 서로에게 소년을 돌려줄 수 있다면 그 삶은 꽤나 괜찮은 하나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나는 지금도 매일 소년 시절이 그립다. 그리고 가끔 소년이 된다. 또 가끔은 어느 소년 소녀들의 아버지가 된다. 그 순환이 내게는 일종의 삶에 대한 긍정처럼 느껴진다. 얼마 전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각자 갈 길을 가기로 하고 눈물을 머금은 채 마지막 인사를 나눈 지 꼬박 3년 만이었다.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아가려 했다가도 한동안은 그래서 정말 모르는 사이처럼 안부 인사도 묻지 않고 지냈다가도 겹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던 터라 우연히 연락이 닿았다. 3년이라는 시간은 이런저런 감정들이 모두 미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나는 분명 그 애에게 실망하기도 했고 서로 상처가 되는 말을 주고받았던 적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모든 것이 어렸기 때문에 순수해서 벌인 일로만 기억되었다. 미련이 남아있었기에 만나기로 했던 건 아니었다. 그저 한때 친했던 친구로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었기에 연락이 다시 이어진 순간 서로 당연하다는 듯 얼굴 한번 보자는 얘기가 오갔고 정신을 차려보니 만날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있었다. 그냥 그때 나의 감정이 어린 학생의 소꿉장난 정도였으리라 생각했고 만난다고 해도 별다른 기분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애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는 순간 마음이 붕 뜨는 것 같았다. 사랑의 감정은 아니었다. 가슴 뛰는 설렘도 없었다. 그저 고등학교 때의 공기가 나를 사로잡았을 뿐이었다. 그 애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이 다 기억이 났다.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실에 오자마자 엎드려 자던 그 시절. 수업이 시작되면 친구들은 나를 흔들어 깨우곤 했다.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면 친구들은 내 등을 콕콕 찌르거나 코 주위에 깃털을 갖다 대며 자기들끼리 킥킥거렸다. 나와 내 친구들은 학교 앞 호수공원의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걸 참 좋아했다. 학교 안에서는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다가도 호수공원의 벤치에 앉을 때면 아무도 먼저 입 여는 사람 없이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다. 그러면 가끔은 새가 날아가기도 했고 가끔은 비를 머금은 구름이 피어오르기도 했고 또 가끔은 하늘이 너무 맑아 연보랏빛 하늘에 콕콕 박혀있는 별마저 보이기도 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늘 자유를 말했다. 자유라는 단어는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연보라색 하늘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잡을 수 없는 것, 그렇기에 아찔한 것, 또 그렇기에 한없이 아름다운 것. 첫사랑의 얼굴을 보자마자 내가 기억해낸 것은 그와의 추억이 아닌 어이없게도 아름다웠던 연보랏빛 하늘이었고 아찔한 자유였고 나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모든 기억에 숨이 막혀 질식할 것만 같았다. 한동안 학교 공부도 외부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집에서 무언가를 하려 할 때마다 다시금 그 시절이 떠올랐다. 나는 새를 동경했다. 그들은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했다. 땅에 발묶여 살아가는 인간과는 다르게 땅이 싫으면 하늘로 훨훨 날아가면 되고 하늘이 싫으면 땅에 내려앉아 흙을 밟으면 되는 새는 분명 자유로울 것이라 확신했다. 가끔씩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땅에 발묶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 떠오를 때 나도 모르게 울적해진다. 땅이 지겨웠다. 죽을 때까지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올감했다. 하지만 우리는 땅에만 종속된 존재가 아니었다. 우리는 시간에도 매여 살고 있었다. 나는 그 당연한 사실을, 그 당연한 진리를 첫사랑을 다시 만나고 그 애의 얼굴에서 연보랏빛 하늘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다. 고등학교 시절의 그 모호한 공기를 다시 한 번만 맡아볼 수 있다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2번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걸 말이다. 그 시절로만 돌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나는 1년 전으로도, 한 달 전으로도, 일주일 전으로도, 심지어는 1분 전으로도 돌아가지 못한다. 운명이다.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 현재만을 살 수 있다. 하지만 현재란 없다. 그것도 아주 잘 알고 있다. 과학적으로 순간이라 할 수 있는 시간에 쪼개지지 않는 최소 단위는 바로 플랑크 시간인데 그것은 10의 마이너스 43승초. 우리가 인지조차 할 수 없는 짧은 순간이다. 현재를 살고 있지만 현재란 사실상 없는 것이라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걸까? 존재는 하는 걸까? 이 물음들은 어떤 노력을 해도 결코 가라앉지 않고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며 나를 괴롭혔다. 이러다간 확 죽어버리고 싶을 것만 같았다. 현재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지금이라는 개념을 만드는지, 더 나아가 시간이 주는 절망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나의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살아가기 위해서 시작한 고민이었다. 그에 대해 답을 내지 못한다면 무한한 생각에 갇혀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것이 틀림없었다. 옛날부터 나는 한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면 고민을 그만두는 것이 불가능했던 터라 그것을 안고 평생 살든지 아니면 해결하고 넘어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이번 문제는 정말로 존재에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회피할 수는 없었다.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비슷한 문제는 또 하나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가 가끔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었다. 늦은 새벽 모두가 잠들어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암흑의 시간에 나는 책상에 앉아 가만히 벽을 바라보곤 했다. 그럴 때면 현재를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일부러 집 시계의 배터리를 뺀 적도 있다. 침묵의 시간 속에서 시계 초침마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곧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공연장에 가서 가만히 앉아 음악을 들을 때에도 현재를 경험하곤 했다. 특히 음악이 클라이맥스에 도달해 팡 터질 때에는 시간이 멈춘 상태를 체험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정지했고 시간에 종속된 세계는 어느새 시간에서 해방된 채 하나의 입체적인 덩어리로 나를 애워쌌다.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시간이란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접점일 뿐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5시에 시계탑 앞에서 봐 라는 문장에는 정말로 5시라는 시간이 존재하고 그때 시계탑 앞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계바늘이 5시를 가리키는 사건과 두 사람이 시계탑 앞에서 만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란 무엇인지, 시간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찾아본 얕고 좁은 과학적 지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크나큰 통찰을 주었다. 내게 현재를 경험시켜준 모든 시간은 사실상 사건이 없는 상태였다. 늦은 새벽의 고요함 속에 가만히 앉아 벽을 바라볼 때에는 정말로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적어도 밀폐된 내 방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말이다. 공연을 볼 때에도 관객은 가만히 앉아만 있다. 공연이 만약 5시에서 6시까지 지속된다고 하면 그들이 가만히 앉아 음악을 듣기만 하는 그 1시간 동안은 그들에게 사건이란 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1시간 동안 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들은 관조한다. 무대 위의 연주자들은 역동적으로 움직이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관객들은 객석에 앉아 가만히 바라본다. 그들은 시간의 정지를 경험한다. 그들은 그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답을 찾았다. 관조하는 것이다. 동시에 몰입하는 것이다.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며 가만히 앉아 정지된 시간을 즐기는 나와 음악 안의 역동성에 몰입한 채로 그들과 하나가 되어 잔잔한 부분이 흘러나올 때에는 함께 잔잔해지고 웅장한 부분에서는 함께 환희를 느끼며 너무나 아름다워서 오케스트라 단원들마저 넋을 놓고 연주하는 부분에서는 그들과 함께 그 아름다움에 젖어 눈물 흘릴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것이다. 공연은 언제나 끝이 난다.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은 언젠간 끝이 난다. 그때가 되면 관조하는 내가 몰입하는 나를 꼭 안아줄 것이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존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언젠가는 시간이 정지할 만큼 아름다운 순간이 다시 올 거라며 위로해 줄 것이다. 그러다 다시 음악이 시작되고 정지된 시간이 찾아온다면, 그러니까 아름다운 순간이 또다시 찾아온다면 나는 또다시 몰입하면 된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산다는 것은 어쨌든 아무리 큰 의미를 두고 증명해내려고 해도 그냥 그뿐이다. 반복. 덧없음과 소중함의 끝없는 반복.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그게 삶이다. 나는 이제 지나간 세월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다. 삶을 있는 그대로 살 수 있다. 지나간 세월이란 원래 없는 것이고 삶은 시간적 단위의 덩어리라는 것을, 그래서 삶은 공연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앉아 무대를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그러므로 한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첫사랑의 얼굴에 비친 연보랏빛 하늘을 통해 깨달았다.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버스를 타고 15분 정도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면 508단지라는 암호 같은 동네 이름이 나왔다. 2, 3층짜리 빌라들로 이어진 골목길 서너 개가 계단처럼 놓여있고 군데군데 빈터에 잡초며 들꽃이 자라고 있었다. 동네 꼭대기는 북악 스카이웨이와 이어져 있어 주말이면 하이킹하러 온 사람들이 오갔지만 평소에는 이 동네까지 올라오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다. 산에 능선 그대로 경사가 져 있어
집에서 마을 입구인 버스 정류장까지 내려가려면 양 허벅지에 힘을 단단히 주어야 했다. 눈이 오면 제설차가 가장 먼저 오는 동네 중 하나였지만 여의치 않으면 버스가 끊겨버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마을 입구에는 슈퍼가 있고 그 맞은편 첫 번째 골목 중간에 널찍한 계단이 있었다. 어쩌다 안건이 있는 날이면 어스름한 저녁에 주민들이 그곳에 모여 마을버스의 배차 시간이나 가로등의 하자 보수와 같은 문제로 회의를 하기도 했다.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빤해서 누구네 아이가 태어났고 어느 집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어느 집에 형제가 함께 이사를 왔다는 소식이 돌고 돌았다. 남편과 나는 둘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해 지내다 4개월 만에 그 동네로 이사를 갔던 터였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선배와 친구 몇 집이 이미 그 마을에서 살고 있었고 우리 부부는 집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셋집이 하나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집을 본 당일에 계약을 했다. 초등생 아이를 둔 선배들부터 우리 같은 신혼부부, 그리고 혼자 사는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4-5 가구는 대부분 교회나 사회과학 서적을 함께 읽는 스터디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모여 살면 재미있을 것 같아 시작한 마을살이. 내심 자본주의의 압박에 크고 작은 저항감이 있었던 우리에게는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에 역행해보자는 거창한 목표도 있었다.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는 외식을 하거나 공연을 보러 가기보다 문화의 날로 정해 모였다. 어느 부부는 성가를 부르기도 했고 누구는 아이의 실로폰 소리에 맞춰 기타 연주를 했으며 어떤 이는 시를 낭송했다. 아이들은 연극을 준비해 왔는데 동방박사 역할을 맡은 아이가 무대를 휘젓고 다니는 바람에 배경으로 걸어둔 이불이 떨어져 아수라장이 되었다. 배우와 관객 모두 바닥에 엎드려 깔깔거렸다. 어느 때보다 시끄럽고 마음이 꽉 차는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우리 첫아이의 돌잔치도 뷔페 식당 대신 집에서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고 누군가의 축시와 축가를 들었다. 즐거움을 위한 노동을 외주화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 새로운 방식에 나는 매번 감탄하고 또 감격했다. 물건을 공유하는 실험을 해보기도 했다. 아이들 옷이나 장난감부터 유모차까지 대부분의 육아용품은 동네에서 돌고 돌았다. 캠핑 용품이나 세탁기, 교자상처럼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함께 쓰기도 했다. 집도 공유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서울의 주거비는 감당하기에 벅찬 수준이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기혼 가정들이 방 한 칸을 내주었다. 친구 부부의 집에는 탈북민 청년들이 함께 지냈다. 나중에는 청년들이 집을 따로 임대해서 모여 살기 시작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셰어하우스였다. 가족과 타인 사이에 그어져 있던 분명한 경계가 조금씩 희미해져 갔다. 남편이 출근한 후 적막한 집에서 아이를 돌보다가도 동네 또래 엄마들이 모이는 날이면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었다. 아이를 들쳐업고 경사로를 조심조심 걸어내려가면서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수유하고 또 기저귀를 갈면서도 발로도프나 비코츠키니의 교육 철학에 대해 더듬더듬 알아가기도 했고 남편과의 갈등이나 육아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우리만의 세계에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다. 그까짓 돈 많지 않아도 이렇게 행복하고 풍요로운데 이런 말이 자주 감탄사처럼 튀어나왔다. 내게 가장 큰 실험은 아이를 낳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나는 병원이 아닌 조산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은 산부인과에서 해야 한다는 당연한 믿음에 균열이 생긴 것은
나보다 먼저 조산원에서 출산한 선배에게 농부와 산과의사라는 책을 건네받고 나서였다. 산부인과의 역사가 그리 오래지 않았다는 것, 조산사 역시 의사 못지않게 출산을 위한 충분한 수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출산에 대한 산부인과와 조산원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에 설득되었다. 안전한 출산을 위해 산모를 환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산부인과와 달리 출산의 주체인 산모에게 출산할 수 있는 힘과 결정권을 주는 조산원의 방식에 매료되었다. 단지 출산의 방식을 선택한 것임에도 내 몸에 대한 자부심이나 선택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이 돋아났다. 물론 이런 생활에 대한 주변의 우려도 있었다. 안전한 병원을 놔두고 굳이 조산원을 고집하는 우리를 부모님은 못 믿어하셨고, 좀 더 크고 성대하게 첫 손주 돌잔치를 하고 싶으셨던 시부모님과 갈등이 있었고, 아이에게 새 장난감이나 옷을 사주시려는 부모님의 호의를 번번이 거절해야 했다. 갈등의 끝에는 늘 평범하게 살라는 조언이 따라왔다. 부모님의 말씀처럼 유난을 떨었던 것일 수도 있다. 사실 내가 그 모든 것을 대단한 사회 변혁에 대한 의지나 확신이 있어서 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오히려 청년 때까지의 나는 사람들이 바라는 길을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하는 모범생 타입의 사람이었다. 어릴 때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공부했고, 집을 떠나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사회에서 인정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학점을 따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펙을 관리했다. 어느 정도 사회가 원하는 기준에 뒤처지지 않게 살고 있다는 자신도 있었다. 임상심리 전문가가 되기 위한 코스인 석사과정, 대학병원 수련, 자격증 취득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맞아떨어져 갔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직업을 구했다. 30이 되기 전 늦지 않은 나이에 결혼도 했다. 그렇게 청년 시절 내내 세상이 맞다고 하는 방식대로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에서 성취감과 안정감을 느꼈다. 하지만 중년의 문턱에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삶일까? 라는 질문이 자주 찾아왔다.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불리고 집을 사고 아이를 유능한 존재로 키우는 것. 세상이 표준이라고 말하는 삶, 그 이상의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청년기까지 그 표준을 쫓아 열심히 달려왔지만 돌아보니 그것이 내게 진정한 만족감을 주는 삶이었나 의문이 든 것이다. 혼자만의 물음표가 있던 중 우연히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또 이미 그렇게 사는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과 손을 잡고 평균적인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나만의 중년기로 건너왔다. 사실 나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분위기를 맞춰주는 성향의 사람이었다. 내 판단에는 거듭 회의하고 타인의 의견에는 너그러웠다. 신기한 것은 세상이 바라는 것과는 조금 어긋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실천할수록 오히려 나에 대한 확신이 자라났다는 것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비, 출산, 육아를 실험하듯 저질러 볼수록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옅어져 갔다. 시간이 흘러 결국 우리는 흩어졌다. 누군가는 시골로 이사를 가고 누군가는 마을에 남았다. 나 또한 직장 때문에 멀리 이사를 왔다. 하지만 그 시절 중년의 초입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보겠다며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저질렀던 실험의 결과가 유산처럼 여전히 남았다. 스스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어떤 형태의 삶이든 가능하고 또 괜찮다는 믿음 말이다. 이후로도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부터 돈을 쓰고 모으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의심하는 선택을 해왔다.
나에게 중년기란 남들이 기대하는 표준에서 벗어나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시기였다. 동시에 가족을 벗어난 사람들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마음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공간이든 의도적으로 그 경계를 자주 넘으려 했다. 누군가를 위한 식탁을 열고 사람을 들이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신세를 지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집 식구는 4명이었다가 5명이었다가 7명이 되기도 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거쳐 마을에서 꾸린 독서 모임, 온라인 모임 등 지향점이 비슷한 이들을 부지런히 찾아가 곁에 머물고 함께 했기에 가능한 실험들이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우리 모였었잖아. 그 파티에서 만난 친구 덕분에 여기 지내는 동안 외롭지 않았어. 홀로 파견되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친구는 말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웃들을 불러 모아 아이들의 연주를 듣고 음식을 나누는 파티를 열었다. 타국에서 지내는 요즘에도 여전히 또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볼까 남편과 궁리한다. 타국에서 사는 삶 자체가 이미 거대한 실험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주말을 보내는 방식, 이웃과 관계 맺는 방식 등 우리에게 의미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저질러 본다. 앞으로의 인생의 챕터마다 또 어떤 모양의 실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면서. 미래 남편의 얼굴 알아내는 법이 유행한 적이 있다. 밤 12시 정각, 얼굴에 랜턴 불빛을 비춘 상태로 칼을 입에 물고 재래식 화장실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보면 미래 남편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다. 초등학교 때 처음 들은 뒤로 중학교 다닐 때까지 친구들과 몇 번이고 우스갯소재로 삼고는 했다. 그 고생을 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거울을 봤더니 남편 얼굴이 하는 식으로 말이다. 만약 그런 방법을 써서 할머니가 된 내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 하고 상상해 본 적이 있다. 아무래도 그것은 설렘보다는 두려움 쪽에 더 가까운 일 같다. 요즘은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는 일이나 셀카 찍는 것도 그리 즐겁지 않다.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어떻게 각도를 잡아보아도 카메라 화면 속에 잡힌 내 턱은 이중으로 처져 보인다. 즐겨 입던 허리 잘록한 원피스는 딸들에게 죄다 물려주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몸매를 더 다듬어서 비키니 입고 워터파크에 가버리라 결심을 하기도 했는데 46이 된 이제는 그런 꿈을 꾸지 않는다. 거울을 볼 때마다 너도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구호가 도처에 만연해 있다. 이 와중에 흰머리 몇 가닥과 군살 때문에 의기소침해져서 자꾸만 위축되는 내가 하찮아 보였다. 나이 먹는다는 사실에 움츠러들지 말라는 메시지는 모두를 위한 응원이지만 경제적 능력이나 관리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노화를 거스를 수 있다는 의미로 통용되기도 해서 마음이 늘 복잡해졌다. 그러나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안티에이징 상품 광고들을 보면 비단 나만의 두려움인 것 같지는 않다. 늙는다는 건 굉장히 불쾌한 일이에요. 아름답게 늙는다는 건 개수작이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하고 똑같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영화배우 윤여정 씨는 칸 영화제에 다녀와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비웃음을 살까봐 속으로만 삼키던 생각이었다. 70살이 넘어서도 스키니진에 스니커즈를 신고 TV 속을 우아하게 활보하던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아름답게 늙는다는 건 개수작이라고 말해버리니까 웃음이 났다. 나보다 6살이 많은 남편은 한 번씩 은퇴 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한다.
바닷가에 집을 하나 얻어서 둘이서 살면 어떻겠냐는 것이다. 집 앞에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가끔씩 통발 속에 잡힌 물고기로 반찬을 해먹고 둘이서 함께 책을 읽고 쓰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지 않냐고 물었다. 그 마을에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부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지만 여의치 않다면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가져도 좋겠다고 말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좋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상상만 해도 동화처럼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웃었다. 60세 정년이 되어 퇴직하고 나서 연금으로 살림을 꾸려야 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호흡곤란을 느꼈지만 말이다. 아이들 다 키워 떠나보내고 안분지족하며 살다가 한날 한시에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대화를 대충 마무리 지으려 했던 것 같기도 하다. 아직은 먼 이야기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지만 내가 노인이 되기도 전에 삶을 마감하는 상황은 물론이고 나 혼자서 기나긴 노년을 보내야 하는 경우까지 고려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생각을 진전시키는 것이 두려웠다. 몸의 감각도 탄력도 그리고 설 자리까지 나는 물론이고 나를 둘러싼 세계까지 하루가 멀게 달라지는 상황이 서운하던 참이었다. 옥상 달빛에 없는 게 메리트라는 노래를 좋아했다. 없는 게 메리트라네 난, 있는 게 젊음이라네 난. 두 팔을 벌려 세상을 다 껴안고 난 달려갈 거야. 현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지만 절대 주눅들지 않는 가사도 맹랑하고 유쾌한 멜로디도 다 좋았다. 휴대전화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해두고 출퇴근길에 이어폰 끼고 듣고 또 들었다. 명랑하고 배짱 좋은 친구가 곁에서 웃으며 어깨 위로 팔을 걸치는 것 같은 이 노래를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 보겠다는 결기가 나를 용감하게 만들고는 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휴대전화로 음악을 재생시켜두고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말리던 날이었다. 흐르는 노래들을 흥얼흥얼 따라하다가 이 노래가 들리는 순간 갑자기 얼어버렸다. 예전처럼 반응할 수가 없는 이상한 순간이었다. 얼른 멈춤 버튼을 눌렀다. 젊음마저 사라진 내게 더 이상 없는 게 메리트일 수 없다는 생각이 기습적으로 나를 치고 지나갔다. 언제나 위로해주고 마음을 추스르게 하던 노랫말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든 그 순간이 당황스럽고 섬뜩해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만만하던 가난도 질병도 그리고 외로움도 이제는 진짜 무서워해야 하는구나 하는 자각이 들었다. 영국 작가 올더스 헉슬리도 그런 두려움에 한 번쯤은 사로잡혀 본 경험이 있는 모양이었다. 소설 멋진 신세계에 노령을 극복한 사람들의 세상을 있는 힘껏 상상해 놓았다. 노령을 극복한다는 건 가장 젊고 아름다울 때의 시간만 누린다는 뜻이라고 했다. 손상이란 것이 없는 청춘과 번영, 심신이 계속 활동적인 사람들이 활개하고 기쁨을 누리는 세상 말이다. 이들은 예순이 되어도 능력과 기호가 17살 때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꿈꿔오던 천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흥분을 가라앉히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소설이 끝내 폭로하고 마는 메시지는 외려 정반대였다. 젊음과 행복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 너무 만족한 나머지 현상 유지 외에는 그 어떤 변화를 꿈꾸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멋진 신세계는 고통 없는 행복이 무턱대고 추종되고 장애와 결핍이 가득한 고통이 무턱대고 적대시되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삶이 절대 행복이라는 또 다른 기준으로 기계처럼 재단되어 버리고야 마는 아이러니를 목도하게 만들었다. 행복과 안정과 안락한 생활의 노예가 된 인간이
인간다움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마는 세상을 끝내 목격하도록 만들었다. 고독도, 회한도, 질병도, 노화도, 빈곤도, 우울도, 모진 감정도 없는 세상에서 말이다. 결핍과 제약, 그리고 고통에 매몰되지만 않는다면 사람은 바로 그 결핍과 제약, 그리고 고통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나아가게 된다. 그 어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니까 말이다. 우리 아빠는 어릴 때 한쪽 다리를 잃은 대신 손이 아주 섬세하고 예민하게 발달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 엄마는 장애와 가난과 질병, 그리고 외로움에 오래 시달린 대신 웬만한 일에도 쉽사리 웃음을 잃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유일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상처받은 기억을 잘 잊지 못하는 대신 상처받는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예민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고통을 겪는다고 사람이 고귀해지지는 않겠지만 온전치 않은 모습 그대로 도달할 수 있는 삶의 깊이가 따로 있음을 믿는다. 몸의 변화에만 집중하다 보면 아름다움과는 날마다 거리가 멀어지는 삶이 되겠지만 몸을 넘어서는 삶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일상의 경험과 배움으로 알게 된다. 아름다움과 추함, 쾌락과 고통의 결이 단순하지 않음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선명하게 체득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직장일이든 시험이든 가장 힘든 때는 그날이 곧 닥칠 거라고 막연하게 상상하고 걱정할 때였다. 막상 몰두해서 상황을 헤쳐나갈 때에는 이 대단한 것을 내가 해내고 있다는 기쁨이나 성취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잃은 것만 같은 이 시간은 끝내 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추동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 때로는 노쇠한 몸이나 주름진 얼굴, 가난한 삶 앞에서 고통받게 될지라도 그 고통을 고통이라는 단어로만 한정짓지 않는 또 다른 삶의 깊이가 나를 키우고 매혹시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날의 신비를 위해 기꺼이 고통스러운 기쁨을 하루하루 쌓아나가고 싶다.